졌습니다. 정부가 1조 9천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사업 3건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약 1조 9,200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부가 추진하는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과 제조장비 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사업 등 2건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별세한 MBC 이용마 기자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애도하며 이 기자가 추구했던 언론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의 삶에 대해서 정의로웠다면서 젊은 기자 시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기득권의 부정과 부패에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기 위해 가장 험난한 길을 앞서 걸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총 사업비 5조 7,351억 원 규모의 고속도심철도인 GTX B 노선의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GTX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서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GTX B 노선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될지 여부가 결정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경북 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9.9도, 습도는 6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보수 통합을 주제로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정진석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주최자인 김무성 의원이 1000년 동안 박근혜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군요. 이뿐 아닙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광우병 방송 만든 자가 누구냐, MBC 최승호 그자 아니냐 라면서 이걸 그냥 둬요? 패대기 쳐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팩트체크를 하자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 수첩은 최승호 현 MBC 사장과 무관합니다. PD였을 당시 최승호 사장은 다른 프로그램의 PD였어요. 자, 그렇다면 저주니 총살감이니 패대기니 그 표현의 수준으로 보나, 스스럼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으로 보나 김문수 전 지사가 과연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시대라고 하지요. 이것은 비판 언론인을 탄압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미디어 환경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마라는 진실한 언론인이 오늘 새벽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해직 중에 얻은 복마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해직 등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했던 참 언론인 이용마, 그의 명복을 빌며 그가 저에게 생전에 남긴 메시지로 오늘 여는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단풍을 보니 내 운명 같아 보여서 지금은 울긋불긋 황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이제 찬바람이 불면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다 떨어지겠지. 지금 내 처지와 비슷해 보여. 그래도 그게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지. 김용민 씨, 앞으로 파이팅하고 우리 이 썩을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아이들에게는 조금 나은 사회를 물려줘야지.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지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네, 그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기재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2학년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2주 동안 참여한 뒤 해당 교수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가? 그리고 이 논문이 대학 입시에 반영됐는가? 이게 의혹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 의대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영표 교수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홍혁의 PD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홍혁의 PD는 학교 쪽에서 사과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장영표 교수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학교 쪽에서 좀 사과 쪽으로 입장이 나와가지고요. 좀 어떻게 아니 보시나 저는 싶어서. 저기 공식적으로 그런 네. 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응분하게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그럼 기여도 측면에서 충분히 제일 저자로 갈 만큼 기여를 충분히 그만큼 했다라는 게 고등학생이 무슨 충분히라고 얘기는 못하죠.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그 충분하면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특혜를 뭐 준다든지 편의를 봐주고 그런 건 아니었다.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니 사실 놀랍게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생이 그게 되겠어요? 저기 기자님 고등학교 때 뭐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일 뭐 실험실에 밖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은 며칠이나 견디겠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10년 전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막 그 당시에는 그렇게 띄우던 시절이에요. 왜 고등학생은 이런 걸 하면 안 돼? 더 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만기 UA 중앙교육교육평가연구소장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한마디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가 많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의 행보를 보면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외고를 들어갔고 외고에서 이공계 대학을 가고 의전원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갔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성공적인 어떤 케이스다. 입시에 있어서는. 그렇게들 많이 보도를 하던데 입시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마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움직인 것처럼 상당히 고급 코스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이 한 번도 제대로 정량화된 시험을 쳐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전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일반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뭐 과하다, 삐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이제 의전원이나 대학이 그런 입시 요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늘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고교 시절 인턴 경험과 논문 제1 저자 등재로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면서도 사퇴는 없다. 그리고 더 많이 꾸짖어 달라. 질책을 충분히 알고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따님 논문이나 장학금 논란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청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책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감수하겠습니다. 따님 입시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혜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새롭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도 가짜뉴스 규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짜뉴스의 온상 어디라고 보십니까?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해서 유튜브에 돌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유튜브의 상황이 심각한 것 두 가지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언론은 어느 정도의 팩트에 기반해서 네. 사실을 쓰기 때문에 예. 오보의 범위 또는 허위 사실의 범위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지금 유튜브의 상황이 심각한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분들이 전혀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네. 두 번째는 자극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할수록 수익이 올라간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업적 목적이 오히려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자극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의 경쟁이 지금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명백히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 자유한국당마저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10여 건 이상의 지금 법률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인식은 저는 여야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설전의 현장 김김 대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 주최로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통합 토론회, 바로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인데요. 저는 이 설전의 부제를 박근혜 그 천년의 저주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적어도 저는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 받을 이유도 없고요. 돈 받을 쓸데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제 아내가 매일 돈 안 가져오냐 그러거든요. 근데 박근혜는 뭐 그것도 없잖아요.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뇌물을 받습니까?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 김무성 보고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제 친구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 이거 지금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연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저만큼 할 말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동안 변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분열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김 지사가 박근혜가 1000년 동안 나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도 민주화 투쟁의 화신처럼 상징처럼 되어 있는 김문수의 입에서 나올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핫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제 들으실 음악은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져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져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피디님, 천년의 저주보다 천년의 사랑이 낫죠. 아무래도요. 네. 비상경보기님, 박완규, 이 순간을 위해서 만든 노래 같음, 이런 말씀하셨고요. 하데스님, 서울 구치소에 계신 그분께 김문수 전 지사의 이 충정이 그대로 전달되길 빕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8748번 쓰시는 분, 김문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후보자 등을 빨갱이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총살해야 한다고 말해도 아직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네요. 빨갱이의 본거지인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을 했다면, 글쎄요, 평양 가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분의 1분 후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이충열님, 어찌됐든 민심의 영린을 건드린 이상 아쉽지만 내려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네,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김대근님, 늘 귓전에 맴도는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네, 이 멘트를 또 말씀하셨어요. 5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충정로역에서 공덕역 쪽으로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는데요. 행진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이후 마포대교 건너 여의도 민주당사까지 이동합니다. 퇴근길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늘면서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먼저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서 작업을 했던 여파로 5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나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 막힙니다. 또 서서울 요금소 부근과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차가 많고요. 나란히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도 긴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조암에서 송산 마도 부근까지 10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또 신갈에서 죽전 휴게소까지나 판교 부근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자, 교수님. 요즘 뭐 하여튼 단국대 의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만 주목받았는데 저 말고 다른 분이 주목받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예. 자, 지금 가장 뜨겁게 그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논란은 뭐냐면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시절에 단국대 의대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이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문과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2주 만에 논문 쓰는 것이 가능한가? 혹시 대학 입시를 위한 부정행위 아닌가? 뭐 다양한 설과 논란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소식을 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전부터 그 수시 같은 데서 논문이 좀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 많은 있는 집안 부모들이 이제 교수들한테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내서 좀 연구를 같이 하고 논문에 이름을 넣어달라고 그게 이제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교수 중에서 그런 부탁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좀 귀찮긴 하지만 장래 뭐 이 아이가 이로 인해서 과학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선의로. 그런 마음도 있고 입시에 좀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수시 같은 게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게요. 그 수시는 진짜 돈과 진짜 연줄이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유리한 제도고요. 뭐 봉사활동이나 각종 스펙들은 사실 다 수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수시가 정말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 선의로 논문을 같이 써주고 이름을 넣어준 그런 걸 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 뭐 불법, 합법을 떠나서 2주 만에 가능하냐 이 말씀드리는데 논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논문이라는 게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되게 쉽게 쓸 수도 있고 어렵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같은 그런 유명 학술지의 논문을 쓰려면 정말 어렵지만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국내 학술지에 2주 동안 열심히 해서 논문 쓴다. 이거는 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이름을 안 넣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지금 제1저자가 맞냐? 뭐 논문을 뭐 요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인지 네. 제1저자라는 것은 너무 과한 그런 이 네이밍이고 네. 뭐 논문 요약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일저자라는 것도 너무 그렇게 크게 뭐 볼 것도 아닌 게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사람이 기여를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네. 넣어주는 거고요. 예. 거기 이제 다른 교수들이 공동 저자로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과연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이분보다 이 딸보다 더 했느냐. 네.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게 주저자의 몫이고요. 얘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일저자를 땄다면 저는 이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저는 2명이서 학생 하나 불러갖고 둘이서 같이 논문 쓴 적 있어요. 고등학생을? 네, 고등학생. 그러면 그때 일저자를 누굴 줍니까? 당연히 학생을 줘야죠. 네. 저도 그래서 조사받고 있는데 네. 어쨌든 조사받고 계세요? 다 뒤지지 않습니까? 요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가 문제예요. 수시가 문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단국대 의대에서 했던 이 논문, 자신이 이제 제1저자로 이제 이름을 올린 그 논문 갖고는 대학 입시에 쓰지 않은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시기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어느 입시나 5년 내로 뭐 논문을 썼을 경우 뭐 그걸 네. 인정을 하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의전원 입시에 이 논문이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때 시험을 받거나 면접할 때 어떤 점수가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얘가 붙을 만한 애가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그 의전원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정부에서 뽑아서 의대에 이제 입학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지금 의전원이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의대 자기 같은 과 교수의 아들이 뭐 의전원 들어온다 면접 본다. 그럼 팔이 안으로 좀 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전원 같은 경우도 그냥 실패한 정책이고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가 거의 전쟁인 그런 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 딸은 혹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 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부정이 개입됐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전원이 전반적으로 공정하지가 않고요. 그래요? 부산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뭐 명확한 무언가를 제가 증거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이제 조국 후보의 딸이 진학하지 않았습니까? 한영외고에서 수시 전형의 일종인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 단국대 의대에서 제1저자로 등재됐던 이 논문을 활용해서 이 전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이렇게 활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한테 2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2주 동안 열심히 해서 논문에 이름을 실었으면 그건 입시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이용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사람이 방송국 견학을 부탁을 해요. 어떤 아들이. 그래서 이제 방송을 견학을 하고 이제 그 사진을 찍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나는 방송국에 견학했다. 그래서 수시에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선의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가 딱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 단국대 의대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을 보면은 뭐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저자의 선정은 주저자가 전적으로 알아서 하고 모두 거기 동의했기 때문에 논문이 나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닌 건데 나중에 이제 단국대에서 좀 이게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건 그렇게 말하는 건 주저자의 권한인데. 그러니까 이제 단국대가 주저자를 배제하고 이 논문 제1저자 인정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은 진짜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여론을 의식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단국대에서 내일 그 연구윤리위원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뭐 대학 입시라든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의 논란 자체는 크게 이제 제1저자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여론이라는 게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줄과 돈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 없었다고 나는 결론이 나와도 법리보다는 이제 감정이 누가 그걸 승복하겠습니까? 아무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조국 교수였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런 특혜를 받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지요? 그러니까 굳이 조국 교수 정도 되는 레벨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는 교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게 부탁이 가능한 일이고요.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거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최근에 그 조국 후보 딸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수시 이 부정 그러니까 불공정한 그런 경쟁에 대한 예. 사람들의 불만이 예. 아이를 통해서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도 정말 근데 제가 정말 아이가 없는 게 너무 다 아이죠. 문제 관계없는 얘기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지금 돈이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입시 이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방송기자협회 토론회에서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대학 입시에 논문의 제1저자 등재 여부를 활용했다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요. 이제 그 고등학교 저자는 절대 논문에 이름을 실지 못하게 됐나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그럼 기여를 하고도 논문에 이름 못 실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저는 이런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인데. 아예 논문을 입시에서 보지 않고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아예 이름 자체를 못 올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벨상 탄애들은 다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의 싹이 이 제도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단국대가 이 연구 담당 교수, 제1저자로 등재해준 그 교수, 그 교수에게 뭐 문의도 하지 않고 뭐 사과문을 먼저 발표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애청자 강성도님이 정유라 이후로 입시 부정 사건이 터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유라님입니까? 정유라 이후로. 이후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말씀하신 분은 강성도님이시고요. 강성도님 동의합니다. 예. 자, 경향신문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신 칼럼을 읽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그 칼럼 쓰시고 반응이 어떻게 올라오던가요? 제가 원래 안티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예. 뭐 저기 팬이 한 150만이고 안티팬이 한 30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의외로 거기에는 대부분이 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번 칼럼과 관련해서는 호응하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까? 예. 그만큼 민심이 조국 교수한테 완전 떠났다고 얘기할 수 있죠. 조국 교수는 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사퇴할 때가 됐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 뚝심이 좀 궁금하고요. 그래요. 지금 빨리 용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또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아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 무수한 의혹에 또 불구하고 장관을 했다, 국무총리까지 했다. 근데 그 황교안 장관에 비하자면은 사실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범법이 확인된 것도 없고 그 주변 사람들과 관련한 그런 여러 억측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후보자를 그만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민 여론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조금 안타까운 게 뻑하면 그 박근혜 정부랑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황교안 정도면은 그냥 그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그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쓰는 거라.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제 앞에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혹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다나는님, 서민 3과의 괴리라는 감정선을 건드린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청취자들이 왜 이렇게 수준이 높죠? 아니 다른 의견 보내신 분도 상당합니다. 예.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조국 후보자. 사퇴가 가장 그 정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러나시고 교수, 그러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강의해 주시고 훌륭한 법조인으로 키워주시면 그게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1저자, 조국 후보자 딸을 제1저자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름을 올린 장영표 교수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알죠.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연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임상 교수들이 되게 연구를 잘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연구에 아주 뛰어나셔서 논문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부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단국대라서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희생충학과 서민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오늘 그 비 소식이 있어서 날이 습한데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드론을 타고 오랜만에 멀리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네, 드론을 타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북동쪽으로 한참을 날아온 이곳은 바로 고북수진입니다. 고북수진? 고북수진이 어디입니까? 베이징 옆에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동양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아름다운 관광 마을입니다. 그 고북수진이란 마을이 있는 모양이군요. 네. 고북수진. 네. 그 만리장성도 보입니까? 네, 저기 멀리 잘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한중일 외교장관님이 오십니다. 세 분의 인사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그리고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김영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마. 건니찌와. 아주 귀한 음성입니다. 예. 그나저나 오늘 비건 대표가 러시아 대사로 갈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불식시키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러시아 외무장관 모시고 올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지드라스 부이체. 뭐라고? 반말입니까? 예.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드론 탄 석석, 성대모사 자판기 민민. 오늘도 열심히 달리자. 제일 편한 성대모사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모르는 성대모사입니다. 뭘 해도 다 똑같아 보여요. 네. 또 가장 황당할 때는 열심히 성대모사를 했는데 그 사람 목소리를 또 몰라 대중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하겠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오늘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국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한 목소리를 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아세안 회의처럼 올해로 예정된 정상회의 다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고 그 밖에도 한중일 FTA라든지 또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잘 협력하자라고 하는 최근 전국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왕이 국무위원,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중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을 넓혀가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호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호할 것이다. 네.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양자 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삼국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양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삼국 협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은 왕이 국무위원이나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고노 외무상은 여기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삼국의 협력 강화 이 중요성만 언급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왕이 외교부장도 주목됐지만 한일 외교장관이 가장 그래도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관심이. 자, 그런데 방금 전에 한일 회담이 끝난 모양입니다. 네.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5분간 고노다로 외무상과의 영자회담을 마쳤는데요. 굳은 표정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화가 잘 진전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현재 상황이 당분간 또는 적어도 오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오늘 20일이 내일이네요. 네, 다 왔습니다. 20일에 이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한다고 하는 건데 당장 내일 아닙니까? 네. 연장하는 게 아주 우습게 됐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성과 없이 회담이 끝났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성과 없이 끝났을 것도 대비를 해 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 아마 정부에 대한 발표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하나만 아니에요. 그럼 다 지켜보지. 그럼 뭐라고 아주 정확한 하겠어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외교부 장관 둘이 만났을 때 바로 풀려날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두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오창석 씨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용민 MC 표정이 듣는 둥 마는 둥 듯한 이미 하나만한 얘기로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오나 했어요.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럼 사실 우리가 총선 분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표하고 나서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를테면은 지소미아가 연장된다 안 된다. 내 직을 걸겠다. 못해도 내일 출연료를 걸겠다. 뭐 이런 정도 나오면은 사람들이 주목하죠. 함께 걸면 하겠습니다. 함께 건다? 네. 그럴 순 없죠. 그거는 김용민 MC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걸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솔선을 수범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려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국내 정치권 소식. 네, 지금 한일 관계에서도 각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데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의 정치 일정을 둘러싸고 양쪽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서 인사청문회 전국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좀 늦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기색입니다. 지금의 어떤 논란, 시비 이런 걸 최대한 연장시켜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4일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법에 보면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다음 달 2일 정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끝내자. 이런 심산을 자유한국당이 내비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한 열흘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8월 안에 청문회 다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달에 정기국회도 있고 또 8월 내에는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쪽에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기한이 만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정들을 감안했을 때는 청문회를 8월 안에 끝내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제도 얘기하셨는데 패스트트랙 연대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소식도 있네요. 네, 당초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대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8월 말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8월에 끝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빠르게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킬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반드시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리고 정개특위 임무를 다한 뒤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본회의에 표결을 해서 선거제 개혁 절차를 마무리 짓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내 선거제 개혁을 끝내자라는 강한 의지로 보이는데요. 정의당의 윤소아 원내대표 역시 활동 시한이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8월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8월 넘긴다. 글쎄 그렇게 안건이 이제 상임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안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의결 없이 끝내게 될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최대한 시간을 끌 때까지 끌 것 같네요.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협조할 마음이 현재로선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지금 또 한 번의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강한 반발의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8월 24일에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이 특위에서 안건을 의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장외 집회 못 열잖아요. 다시 부랴부랴 국회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장외 집회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이 아니라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라는 의원 모임 기구를 만들었죠. 네. 대한정치연대. 예,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네요. 네.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의혹이 많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한 방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 네. 예. 그리고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조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또한 그 조 후보자의 선친 묘역까지 찾아가서 비석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고 이런 김진태 의원이 그랬어요. 예.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모두 공개가 된다면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또 명예훼손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족 털이는 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그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조국 후보자는 현재 낙마할 이유는 없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예. 박지원 의원은 그렇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뭐예요? 네, 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씨가 오늘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으로 이름이랑 얼굴이 다 공개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송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흉악범이 맞는데 내가 죽인 대상은 양아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족들에겐 미안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또 많은 지금 뭐 이 발언을 들으신 분들도 공분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무슨 역사 사건을 또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 고려시대 정중부 사건 있죠. 그러니까 정중부라는 무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부식이라고 하는 당대 실세 문신의 아들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을 정중부가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당일에 복수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떤 그런 원한을 갖고 잊지 않고 벼르고 있다가 복수를 그 피해자한테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좀 어떤 정신병리적인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신 이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역사적 사건과 연관돼 있습니까? 뭐 어떤 사건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본인이 이제 그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투숙객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숙박비를 나중에 준다. 또 반말을 했다. 이런 이유로 홧김에 살해를 했다고 경찰에서 장 씨가 이미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끔찍해라.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소식도 전해드렸고 7572번 쓰시는 분 내일 지소미아를 파기한다의 세 분 저녁 식사 겁니다. 세 분은 출연료를 걸고 저한테 몰아주는 걸로. 진짜로요? 예, 7572번님 누구세요? 누구신데? 예. 이 내기는 저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아닌가요? 저희 걸 다 몰아줘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셈법이 제 머릿속에서 셈법이 엇갈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아유, 방송이 갈수록 상인심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자, 이 코너 꿀잼이라고 11초님 말씀하셨고요. 커크펄펄님 이젠 하다 성대모사를 상상해서 하는구나 라고 하셨고요. 짐성님은 아까 그 러시아 외교부 장관인가요? 네, 그 사람 그렇습니다. 목소리 성대모사는 김종필 전 총리의 러시아 버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좀 뭐 김유신 장군 성대모사도 한번 할 수 해보세요. 있어요. 김유신 장군. 안녕하세요. 김유신이에요. 김유신을 참고로 충청도가 고향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도 한번 해주세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네, 이순신 장군. 원균 장군, 나 미워합니까? 이시 종친회에서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 목소리라고? 아니 원균이 그렇게 미워했어요. 사실. 네, 미워했으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린란드를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린란드가 미국 땅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덴마크 자치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덴마크 총리와 만남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덴마크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총리가 그 그린란드를 팔 수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 영토를 팔 수 있어요? 글쎄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그는 그린란드 거래 논의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나는 2주 뒤에 예정됐던 우리 회담을 다른 시간으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금 이제 그린란드가 이렇게 핫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좀 슬픈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나 얼음들이 녹고 있습니다. 녹으면서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네네. 지금 살펴보면은 네오디뮴, 터뷴과 같은 희토류가 3,850만 톤 정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하 자원과 같은 것을 조금 더 손쉽게 얻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트위터에 트럼프 타워, 트럼프 호텔 같은 걸 합성한 사진을 올려서 내가 그린란드를 사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걸 안 올리는 게 또 진실돼 보이는데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올려서 또 의심을 좀 사고 있습니다. 아유, 트럼프 대통령은 욕망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맑아요. 감추는 게 없어요, 감추는 게. 예, 지금 현재 덴마크가 18세기 초에 재개척을 해서 그린란드 자치령이 됐는데요. 2009년 6월 21일에 그린란드 주민이 이제 인구가 5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한적 독립선언을 해서 스스로의 자치권을 조금 확대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지하 자원 개발 또는 입법, 사법, 경찰권은 그린란드 주민에게 있고 국방이나 외교 통화는 덴마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섬이에요, 그린란드. 네, 여기 또 미국 공군 기지도 있더만요, 보니까. 네. 그린란드. 이게 팔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 덴마크가 판다고 또 총리가 판다고 또 팔릴 그린란드인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죠. 네. 아니 영토를 판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알래스카를 한번 구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카드로 구입했습니까? 할부는 아니었는지. 할부는 아니고. 근데 사실 러시아에서 미국에 팔았죠. 논의 자체가 웃기긴 한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만약에 팔게 된다면 1조 1천억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가격까지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하나 더 전하고 마무리하죠. 네, 비무장지대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국군 용사들에 대한 그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4월부터 발굴되었던 유해가 고 남궁선 2등 중사로 신원이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남궁선 2등 중사는 뭐 가난한 집안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군대 입대를 해서 1953년 7월 9일에 정전협정 18일 전에 안타깝게 전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의 아들인 남궁왕후 씨가 2008년에 혈액 검사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DNA를 통해서 이 신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로 화살머리 고지의 고 남궁선 2등 중사 신원 확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6시 뉴스 첫 뉴스 뭡니까? 조국 교수의 딸 한국병리학협회에서 논문은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한 내용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진 평론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의 공방전. 그 소식이 첫 소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6시 정각 KBS 1라디오 6시 뉴스. 첫 뉴스가 어떤 뉴스일지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6시 5분 2부에서 이 두 분과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유리의 아빠 엄마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엄마는 자궁경부암으로 2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아빠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다니던 직장에서마저 해고됐는데요. 저를 해고시킨다도 얘기도 없이 일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있을 그게 없으니까 그거 해고지요. 아빠가 해고를 당한 뒤 유일한 생계수단인 기초수급비마저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몸이 불편한 아빠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 메시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그거가 안 나온다고. 돈이 막막하지요. 지금 집세도 이거 못 내고 있는데 이제 뭐 어디 가서 무슨 일하고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당장 달라질 순 없겠지만 가족의 희망인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